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일하는 국회법 자체는 동의는 하고요. 근데 별로 달라질 거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은 해요. 어쨌든 민감한 거는 먹고 사는 거니까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법안설이나 민생을 위한 법 등이 굉장히 지연되고 최소한의 어떤 법안들은 상정이 돼서 국회에서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처리가 될 수 있는 그 법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자리만 채우게 되지 않을까요? 단순 출석만 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별로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일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데 계속 이제 세비 받아가고 그래서 뭐 일을 안 했을 때 뭔가 페널티라든지 그런 그 시스템을 잘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도입되기 전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회의원이라고 뭐 특권층이 아니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국회의원들의 뭐 자세라든가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되지. 빨리 일을 좀 해야죠. 국회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 또는 불신 그리고 또 기대가 좀 섞여 있는 시민들의 의견 어떻게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일하는 국회법 시행 첫날 국회 달라질까입니다. 오늘부터 일명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는데요. 마침 재헌절이라 상징성도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 매월 2회 이상 법안 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법안 소위를 자주 열어서 입법부로서의 국회 기능을 좀 정상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일하는 국회가 자리 잡도록 위원회별 법안소위 활동 성과를 집계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법안 발의로 보면 최다지만 실제 처리율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역대 최악의 무기력 국회가 될지도 모를 20대 국회. 과연 이 법을 통해서 일하는 국회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하는 국회를 정말 만들어내기 위한 해법은 어떤 것일지 여야 전현직 의원들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 해법, 청취자 여러분들의 따끔한 채찍이 필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KBS 열린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날카로운 의견과 뜨거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그럼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국회 내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서 전현직 비례대표들을 중심으로 모셨습니다. 먼저 몸은 바른미래당이지만 마음은 바깥에 있으시다는 이상돈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시죠? 이재정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자, 그리고 기자 출신이시고요.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하셨었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일입니다.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를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이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매일 새벽 1시에 재방송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할 방법까지 안내해드렸고 오늘 토론 주제 일하는 국회법 시행 첫날 국회 달라질까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자, 일하는 국회법 아까 잠시 이제 소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정 의원께 여쭤봐야겠네요. 어떻습니까? 예, 그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요, 사실 각 상임위원회에 법률안을 심의를 하는 것이 법안 심사 소위입니다. 예. 법안 심사 소위를 2개 이상 둘 수 있도록 하고요.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시키도록 했는데요. 당시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주 1회 이상으로 하자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매월 2회 이상 개최
확정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국회가 입법부이고 말 그대로 가장 1차적인 업무는 법을 만드는 것이고 예.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안된 법률안들을 일일이 검토하고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국회 공무원 전문가들에 의해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일이 실질적인 일들이 바로 이 소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같이 국회가 공전되는 상황에서는 전체 회의나 본회의만이 아니라 소위마저도 열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법안 소위 상시와의 전도사였거든요. 예. 감히 자부하건대 법안 소위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국민께 알려낸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포털 검색창에 행정안전위원회를 치면요. 법안 소위가 자동 완성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안 돼요. 외통이 안 돼요. 법사위 안 돼요. 왜 그랬냐면 지난 국회가 공전되는 가운데서 정치하고 관계없는 그러니까 정쟁과 관계없는 입법 의무는 우리가 세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꾸준히 하자. 이것은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법안 소위 상시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행안위 같은 경우는 법안 소위를 실제 개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 간에 또 충돌이 있어 보이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상 정쟁이라는 것이 마냥 나쁘지 않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지렛대로서의 본회의 개최 여부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상시적으로 법안을 심의하는 법안 소위 정도는 최소한 주 1회 이상은 열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국민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입법이 되는구나 몰랐던 분들이 그러면 좋다. 법안 소위 같은 언론에 보이지 않고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그런 논의하는 자리만큼은 상시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위한 최소치로 담보돼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 이재정 의원님께서 그 시간을 중에서 또 깨알 같은 홍보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깐 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행안위 같은 경우가 그래서 법안 소위를 어쨌든 지금 같은 충돌 과정, 갈등 과정에서도 이제 열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신데 그게 성과가 좀 있다라고 느끼세요? 예, 사실상 그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안을 법안 소위에서 지금 통과를 시켰고요. 전체의 상정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안건 조정이 신청으로 인해서 표결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물론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난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법안 논의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쌍방향의 논의, 그러니까 모든 쟁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진일보입니다. 사실상 여야 간의 원내대표 간의 협상에 의해서 뚜껑도 열어보지 않는 법률안들이 타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지만 어떤 입장에 대립이 있건 말건 간에 그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그 시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드시 법안 소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논의된 것만으로도 이건 정말 진일보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심사가 안 이루어져서 이제 지체되는 경우들도 많고 또 말씀처럼 나중에는 한꺼번에 막 통과될 때 제대로 심사되지 않은 채 그냥 같이 몰려가는 그런 맞습니다. 법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과정부터 시작하는 건 분명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 본회의로 아직 갔는데 아직은 통과가 안 돼 있는 이제 그런 결국은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니까.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보니까 강제가 아니라고 권고 규정이라서 이게 이제 과연 국회가 일하는데 어느 만큼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돈 의원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네, 이건 본질적으로 국회에서 심의하는 거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의원들 모임인 그 상임이나 소위에서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소위 같은 경우도 제가 속해 있는 환노위는 이미 2개의 소위가 좀 있었죠. 예. 그래서 또 지금 현재도 회기 중에 아니더라도 소위는 열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어떤 큰 전국의 어떤 흐름이 따라서 경색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소위가 어렵고 특히 이제 의원입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의원입법이 네. 많은 게 난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 좋은 봅니다. 것만은 아니죠. 예. 이 환노위에서 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환노위 위원도 아니고 엉뚱한 위원들이 이것저것 비슷하게 내가지고서 40건 50건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낭비가 너무 많아요. 난 그래서 의원입법이 많다는 게 나는 결코 난 좋은 건 아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의원입법은 행정부 입법부터는 규정이랑 분석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왕왕 세금성 선심성 같은 거 그게 포함된 의원입법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으면 그냥 기업을 과도하게 옥죄는 말하자면 그런 법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법안 심의를 빨리 하는 건 못지않게 과연 좋은 법안을 갖다가 좋은 법안을 규제 영향 국회가 이제 법을 바꿔서 국회 규제 영향 분석을 해서 좀 더 말하자면은 입법을 신중하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국회가 이 법을 빨리빨리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하나는 이게 다른 거 보면 말이죠. 뭐 통과되는 법안이 대부분이 뭐 통과 안 돼도 큰일 안 나는 법안이 주로 많이 통과됩니다. 외로 통과되는 건. 그리고 첨예한 쟁점이 있는 것은 회의 열어도 안 되고 해도 뭐 흔히 보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대타협 같은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입법으로 뒷받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뭐 입법에 대해서 뭐 전지전능한 기관은 아니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같은 경우는 되게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국회를 통해 사회적 타협들을 잘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는 한 사실은 근본적인 개선이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근데 외려 입법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규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제도가 또 함께 같이 좀 잘 자리를 잡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네요. 뭐 구체적인 쟁점들은 뒤에서 좀 더 이제 논의를 하고요. 이상일 전 의원께서 보시기엔 아마 가장 자유로운 입장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디 소속도 언제 안 되시고 그러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입법의 질과 양을 좀 따져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속했던 19대 국회도 입법이 부실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제 20대 국회는 일단 처리율로 보면은 더 최악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공전이 됐고 한데 우리 이상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법들 그리고 또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중요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주 52시간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탄력 근로제 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문제. 사실은 이게 지금 여당이 민주노총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미뤄오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과도한 입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불산 사고 났을 때 화학물 제조와 관련된 법을 그냥 굉장히 규제를 강한 내용으로 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본과의 이런 충돌 국면에서 우리가 이 첨단 어떤 물질에 대한 이런 화학 물질 이런 거에 대한 이 제조를 하기 어렵게 만든 이런 법들. 그러니까 입법은 하긴 했는데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잘 가려서 해야 되겠다. 다만 이번에 이제 일하는 국회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는 해봅니다. 근데 이제 강제 규정은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의원님들이 좀 더 적극성을 좀 더 띄게 만드는 측면은 있겠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정말 법안 심사 소위를 가동을 한다면 좋은 내용의 법안들도 훨씬 과거보다 빨리 처리되는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해보고 그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법안을 냈을 때 제가 낸 법안이 도대체 법안 심사 소위의 상정조차 잘 안 되거든요. 다른 법안들이 밀려가지고 뭐 막혀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안 심사 소위를 한 달에 2번 가동하고 또 복수 심사 소위를 만든다면 쟁점 법안은 A로 보내고 비쟁점 법안은 B로 보내서 일단은 쟁점 법안을 놓고는 계속 토론하고 싸우더라도 비쟁점 법안은 좀 빨리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잘 가동해 줬으면 좋겠다. 결국은 의원님들이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뭐 우리 국민들께서는 불신이 있지만 그래도 국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대도 보내주시고 해야 의원님들도 인커리지드가 돼가지고 예. 열심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일하는 국회법을 또 너무 국회가 막 자기 홍보를 먼저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을 수도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으세요? 이유는 예. 뭐냐면 강제하기 위해서 사실상 국회의원들한테. 강제 규정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강제할 수밖에 없도록 국민이 시선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사실 행안위가 법안 소위를 개최하는 동안 법안 소위라는 것은 그간 카메라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예. 팬 기자가 함께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런데 실시간으로 법안 소위의 진행 과정을 국민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사실상 쟁점 법안들이 어떻게 예각화되는지를 국민들이 지켜보게 돼요. 저는 뭐 지금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의 뭐 방향에 대한 얘기도 다른 이견이 있지만 일단 지금 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최소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넓게 둬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든 단순 법안이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쟁점 법안일수록 논의의 장을 열어놓는 것만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냥 카메라 앞에서 잠시간만 각자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끝장 토론에 가까운 논거들을 계속 제시하다 보면 정말 아무리 여야의 각자의 정치적 입장이 있어도 귀결되는 걸 저는 왕왕 목격했습니다. 예. 특히 그것을 국민이 같이 보고 있을 때 논리의 과정들을 모든 국민이 상식이 함께 지켜보고 있을 때 이게 모아질 수 있구나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법안 심사 소위를 정말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병행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또 2회가 아니라 2회 이상이니까 사실상 일주일에 한 번은 법안 심사를 해야죠. 지금 14,000건 있거든요. 사실상 폐기되는 법률이 10,000건 가까이 될 겁니다. 예. 이게 정말 저는 제가 낸 법안 중에도 이 법안을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면 전 밤잠이 안 오는 법안도 많거든요. 저는 주 1회가 아니라 남은 국회 동안 주 2회 정말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다면 아마 저 같은 초선 의원 많을 거예요.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이상돈 의원이 염려하셨는데 예. 빨리빨리가 아니라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은 저는 주 2회를 열더라도 아마 저 같은 초선 의원님들은 다음 재선 선거운동을 마다하고서라도 아마 그 자리에 앉아서 법안 심사할 겁니다. 예. 뭐 일하는 국회법이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적어도 뭐 일단 이게 되게 상시적인 일로 만드는 어떤 그런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앉아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 기본적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요. 네, 그럼 뭐, 예, 제가 이상훈 말씀드리면은 의원님.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된 것은 솔직히 우리가 정치하게 되면은 대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정쟁이 있을 수밖에 있어요. 없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을 국회의 틀 안에서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국회를 박차버리고 나가면 뭐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무슨 상식이라는 국회에 앞서서 이 좀 정당보다는 좀 국회라는 장을 존중하는 이런 인식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큰 정치 틀이 바뀌지 않는 한 국회가 말이 그렇게 뭐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예. 이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또 민주주의가 좀 진척이 던됐던 시절에는 뭔가 이렇게 거의 유일한 야당의 어떤 투쟁 수단이었던 때도 있는데 지금이 완전히 그런 식이냐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말씀처럼 이제 국회 안에서 일단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일단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의 상징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관된 좀 논의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초선 의원들 모셔서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그때 뭐 방송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 찬성을 하셨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뭐 여기 찬반 의견도 사실은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은 드는데 눈치 보지 마시고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 부분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이상돈 의원님. 저는 이게 어렵게 도입한다 그래도 이렇게 실효성은 뭐 거의 없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300명 시장 중에 지금 몇 명이 그만뒀나요? 이게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이게 소환을 당할 정도의 같은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그 범법은 아니되 도저히 뭐 묵과할 수 없는 행태가 네. 있다는 경우인데 과연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 어떠세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대의제라는 것은 그 임기 기간 내에는 국민의 정당성을 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예. 정당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추상적 위임인 거죠. 구체적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민의 요구를 받는 건 아니지만 추상적 위임은 사실상 국민의 의사를 추단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민심이라는 것들을 경청할 생각을 하지 않고 거스르는 가운데에서 예. 바로 이 제도가 논의가 된 건데요. 저는 대의제의 한계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 절대적으로 국민이 통제할 수 없는 한계에서 직접 민주적인 요소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예. 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도는 늘 절대적이지 않으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당초에 20대 국회가 시작되던 당시의 민심에 비추어 지금 현재 국회가 진행되는 동안의 민심은 이제 뭐 여론 지형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채로 때로는 이제 제3당에 의해서 때로는 제2당에 의해서 끌려가는 형국으로 집권당이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국회 구조에 아쉬움을 느낀 적이 많았었거든요. 예. 사실상 대통령제는 책임 정치 그리고 또 지금 뭐 소선거구제는 사실상 그런 책임 정치를 뒷받침해야 하는 측면도 예. 있었거든요. 향후에 뭐 제도를 변경한다면 또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론이 직자적으로 반영되는 조금은 더 이제 살아 숨쉬게 만드는 살아있게 만드는 국회를 위해서라도 국민 소환제가 지금의 대의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악용 측면만 충분히 고민하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이제 요건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일 의원님. 예, 그 정신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도 하고 찬성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됐을 때 이 많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정쟁을 부추기고 정쟁용 요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걸 어떻게 최소한으로 예방을 할 건가? 그다음에 어떤 요건이 됐을 때 이 소환제를 실시할 건가? 이거와 관련한 아주 정치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 역시 개헌과도 연관이 된단 말이죠. 우리 헌법의 국회의원 임기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4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헌법을 좀 손봐서 소환제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고 바로 입법을 통해서 소환제를 했을 때 또 위헌 논란도 생길 수는 있단 말이죠. 예.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지금 자치단체장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뭐 이 소환제의 성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결국은 그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리는 게 꽤 많이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이 정치 불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각은 지금 뭐 문호동 무임금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의원들 일 안 하는 의원들도 뭐 무리를 크게 빚은 의원들 정말 소환하자 그 생각은 이해는 하지만 이 제도화했을 때 또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는 진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돈 의원님이 지금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는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번에 개헌 특위에서도 이 논의가 많이 나왔죠. 네. 직접 민주주의를 반영하다는 의견도 특히 시민단체 전문가들 얘기했는데 반면에 학자들은 대체로 좀 직접 민주주의 강조는 좀 부정적이죠. 예. 그 당시 논의는 많이 했지만은 뭐 어떤 의견이 모아지기는 좀 어려웠고 대체로 얘기해서 개헌특위 의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다수가 긍정적이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비례대표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소환해야 되는 게 전 국민이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라는 게 뭐 그야말로 보기는 좋고 듣기는 굉장히 잘 들리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과연 이렇게 현실적인 방법일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예. 국민 소환에 대한 국민 여론이 왜 이토록 간절해졌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학자분들이나 정치인분들 이제 정치학에 책임지겠다고 스스로 나서시는 정치인들조차도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좀 신중하게 다가서시는 분들의 고민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국민 여론이 이렇게 모아지기까지의
무슨 이유로 이런 요구가 모아지게 되었냐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절실하게 공감을 하게 된다면 국민 소환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건에서 또는 이제 국민 소환제에 버금가는 방식의 국회의원의 권능을 이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도의 모색이라도 지금은 해야 하는 때라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의 국민의 명령은 지금 상당수의 국민이 모아주고 계시거든요. 그저 이제 제도적 난점만 이야기하면서 특정 제도나 특정 요건에 대해서 기존에 논의되던 것만 이야기를 하면서 난색을 표하고 말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말씀처럼 이제 국민들이 이제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국민의 어떤 국회에 대한 기대와 실체 사이의 격차 또는 갭 이걸 어떻게 메꿀 것이냐의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이제 아마 20대 국회를 해보셨거나 또는 이제 기존 국회를 이제 해보신 그런 경험으로 보실 때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판단입니다. 아까 이제 이재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정부 여당이 이제 책임 정치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국회 구조의 문제 이 부분은 또 지적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 국회에서의 경험으로 보실 때 현재 같은 국민적 기대와 그다음에 국회 현실 사이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어떤 원인들은 뭐 있을까 한번 의견들을 좀 듣고 싶어요. 이 부분 이재정 의원 더 들을까요? 국회법을 넘어선 관행이 너무 많다. 관행. 저도 법률가였는데요. 국회법을 배울 때는 뭐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정하고 그다음 안건을 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사라는 사람은 사실상 회의의 진행을 원활하게 위해서 각 정당에서 정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법률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실제 국회는 어떻냐면요. 한 간사가 전화만 안 받아도 국회는 안 열려요. 모든 당, 교섭단체, 모든 정당의 의원들이 합치되지 않으면 국회가 안 열려요. 심지어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어떤 간사가 본인이 해외 출장 가느라고 회의를 못 잡습니다. 그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진짜 일하는 국회법이 지금보다 더 강제적 조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을 초등학생화 만드는 법이 필요해진 이유가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는 관행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상일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귀하게 고민해서 내어놓은 나의 법률안이 테이블 위에도 못 올라오는 경우 너무 안타까웠다. 밀려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밀려있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상임위마다 어떤 법안을 올릴 건지에 대한 간사 간 협의의 룰이 달라요. 행정안전위원회만 갔더라도 전반기에는요. 모든 간사가 협의하는 법률만 올라와요. 그럼 어떤 법률 올라오겠어요? 일제시대 용어 바꾸는 법률 당연히 합의될 테니까 올라와요. 근데 국민적 관심 안에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법률은 절대로 못 올라오는 겁니다. 그처럼 모든 간사가 동의해야지만 올라오다가 후반기 때는 뭘로 바꿨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심의해야 되는 법률들을 심의를 못하다 보니까 의석수 비율대로 쟁점 법안을 올릴 수 있도록 포션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쟁점 법안을 또 한 절반 정도 올리는 걸로 룰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법안 심의가 원활했거든요. 이것처럼 법이 뭐라고 정하고 있지 않은데 관사한테 주어진 권능이 지나치게 과대하게 해석되면서 일하는 국회를 막는 그런 관행들이 국회에 존재한다는 거. 정말 세긴 센 거군요. 처음 알게 됐습니다. 간사는 지금 말씀드리는데 제가 초선 의원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재선 의원들 주로 하시는데요. 심부름꾼이에요. 그분이 어떤 직책으로 누리시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쪽은 간사하면은 하기 싫어하거든요, 되게. 그렇죠. 일을 하기 위해서 국리를 하라고 그 직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합의라는 허울 좋은 그런 이름을 핑계에 대서 사실상은 일을 하지 않는 방식의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 저는 그게 의원이 되고 가장 놀라고 가깝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또 반대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제일 좀 우스운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다수결 원칙이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국회야말로 그 다수결보다는 이 합의랄까 하는 것이고 작은 단위로 올수록 간사간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과거를 볼 것 같으면은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간사간 협의 없이 그냥 과반수면 그냥 다 통과됐으니까 무더기로. 그래서 사실은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렇게 좀 간사를 통해서 또 이제 의원들이 또 어떤 법안 섭외에서 어떤 한 명의 의원이 죽어도 안 되겠다 버티면 그것은 사실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건 분명히
민주주의의 기본인 그 다수결 원칙에 좀 배반되는 거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전체가 아니라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야당들이 주장했던 게 바로 그거잖아.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느끼기에 이 간사 간 협의 위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소위원회 하는 것은 그걸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반박은 아니고요. 조금만 보충을 하자면 다수결 원리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최소한 합의제에 이르기 위한 공론회장은 열어야 되고 그 공론회장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 관사라는 관문에 가로막혀서 장애를 빚어서는 안 된다. 그 취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상시국회 사실상 상시 법안 소위 논의회장이 열리면 다수결보다 정말 합의되는 것들이 전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열한 토론을 하게 되면은 접점은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현 전 의원님 보시기에 19대 20대 또 비교도 가능하실 것 같고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이 되면 아마 조금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법안 심사 소위를 열심히 가동을 하면요. 이 간사들이 그동안 뭐 틀어져 가지고 간사들끼리 합의해서 이거 올리고 뭐 한 달에 한 번 법안 심사 소위하고 나머지 법안은 그냥 계속 늘어지는데 이거를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동한다 그러면 소화할 수 있는 법안들이 훨씬 늘어나는 거죠. 그 의원들은 다 공들여서 만든 법안들인데 물론 베끼는 법안도 있고 그러긴 합니다. 영어만 그냥 싹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법안은 뭐 절대 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안 심사 소위를 열심히 가동하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 또 이미 이제 복수 심사 소위를 만드는 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이재정 의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 국회 때 박근혜 정부 시절 아닙니까? 여당 소속이었는데 대통령이 관심 있는 법안, 중점 법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교적 큰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영향이 꽤 있는 법안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야당이 일단 발목을 딱 잡아요. 이거는 탁 틀어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법안 심사 소위가 이제 막혀버려요. 그리고 이제 법안 처리가 이제 지연이 되고 그러면 이제 야당이 또 애정을 갖고 있는 법안이 있어요. 그거하고 이제 같이 넣고 주고받기 또 이렇게 된다고요. 나중에. 근데 주고받기라도 좀 빨리 하면 좋은데 한참 충돌을 하다 보니까 진척이 굉장히 늦게 되는데 이 이제 정권을 잡은 쪽에 아까 책임 정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 책임 정치, 책임 윤리를 좀 뭐 여당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야당이 뭐 무리하게 잡는 이런 것도 좀 없어져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여야 간의 협치의 문화가 이제 관행도 개선하고 또 역지사지하는 그런 마음도 좀 더 갖고 해서 정말 협치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풍토를 조성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저희 중점 법안 말씀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법률안이 되면은요 상정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원내대표님이 관심 법안으로 제 법안을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게 법안 통과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여당이 통과시킬 주력 법안입니다 하고 리스트를 딱 올리면요. 그건 협상의 테이블에 올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때로는 그래요. 제 법률안은 차라리 빠졌으면 빼주세요. 그냥 개별 의원님들과 토론해서 논의하면 때로는 될 때가 될 때가 있는데 그 협상장에 들어가면 정말 정쟁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힘싸움의 대상이 돼버리니까.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그렇게 장점화돼서 여론의 주목도 받고 그렇게 되면 이런저런 토론이 생기고 그러면 그런 법안은 실수는 안 생겨요. 그런데 우습게 통과된 법안이 황당한 결과를 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기가 막히다는 경우 많아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어떤 신문에서 마치 이게 무슨 의원 입법을 내는 것을 국회의원의 정량 분석을 해서 마치 법안을 많이 낸
없다는 것이 장사처럼 하고 제가 20대 국회 초선 비례 들어온 사람이 국회의원 선서하고 나흘 만에 닷새가 만에 법안 내더라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 분야도 아니야. 그게 뭐냐 그러면 다 베끼고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없다 하는 것이고 공천할 때 법안 발의 몇 개 했느냐가 계량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예. 그리고 중요한 법안 같으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지끼리 토론한다고 국회의원과 빤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분양하면 그 중에서 얼마나 깊이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어요, 상임위원회. 적당히 자기가 그냥 대충 해서 상임위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중요한 법안, 그 의미 있는 법안 같으면은 그 상임위원회가 당연히 청문회 같은 공청회 같은 건 해야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불필요한 법안을 너무 많이 만들고 너무 많이 해서 스스로의 그 과도한 그 업무량에 치이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과거 같으면은 정부에서 낼 법안도 그거 안 한다고. 왜냐하면 뭐 정부가 같으면 뭐 규제 분석해서 여기저기 갔다 오고 차관회의에 올려 국무회의에 올려 대통령한테 총리한테 브리핑해 그거 귀찮거든 그냥. 난 그래서 이게 의원 입법이 마치 그냥 이게 무슨 만능의 비법 만능의 그좀 해법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저는 뭐 법률을 제가 10년 공부하고 3년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법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지면은 그 스스로의 생명을 갖습니다. 한 번 만들어진 법률을 없애거나 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법안 통과 비율을 가지고서 뭐 이게 무슨 국회를 평가하는 거 난 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이상돈 의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사실은 법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통과한 다음에 이제 막상 시행에 들어갔는데 큰 문제를 야기해서 뒤늦게 언론이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이제 그 과정을 취재하고 이제 비판을 해요. 그런데 언론이 사실은 미국의 경우 저는 이제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해서 그 3년 6개월 그쪽에서 일했는데 미국은 정말 언론이 어떤 의원이 어떤 법안을 냈는지 이 내용을 처음부터 이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말 입법이 되는지를 아주 상세히 취재하고요. 선거 때 그 의원의 이 법안에 대한 실적, 근데 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법안을 진지하게 만들고 아주 심층이 깊게 이거를 국의회에서 이제 토의해서 법안을 처리하는데요. 이런 언론의 관심이 의원들한테 굉장한 자극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론은 저도 뭐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지만 사실은 권력 게임에 이렇게 취재를 많이 합니다.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다더라. 뭘 놓고 싸운다더라. 이런 쪽만 하는데 의원들의 이제 법안 활동, 좋은 법안 낸 법안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언론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자극적인 발언 많이 하면 또 보도 많이 되죠. 저도 대변인인데 사실상 원내 대변인도 했었는데요. 원내 안에 벌어지는 어떤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뭐 4시 해동인지 4시 반 해동인지 그걸 먼저 아는 사람이 특종인 것처럼 경쟁적으로 취재하는 언론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는데요. 저는 아까도 법안 소위가 공개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 국민들이 지켜보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법안의 내용들도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이 창의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는 말 아시잖아요. 그 굉장히 이제 보기에 세련되지 않았던 방송인이 방송을 계속하면서 세련되시는 거죠. 뭐 변호사가 방송 출연하면서 이제 세련되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 피드백을 받으면서 본인의 얼굴도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바꿔가는 건데 저는 법안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국회의원이 다듬어지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도 국민 여러분들이 모니터링하면서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듬어가고 독려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국회의원도 정말 양질로 만들고 법안의 결과물도 양질로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안 소위를 연중에 상시적으로 열기로 한 일명 일하는 국회법 시행된 첫날이고요. 과연 이걸 통해서 국회가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을지 토론하고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국회에 대한 기대보다는 쓴소리가 좀 더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에 대한 청취자 의견 좀 듣고 이어지는 후반부 토론에서는 앞에서 미처 못 나눈 얘기와 정치 현안들까지 몇 가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묻는다, 듣는다, 통한다. KBS 열린 토론.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궁금한 점은요? 그렇다면 함께 토론에 참여하시죠. 유료 문자 샵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듣고 계신 KBS 열린 토론은 매일 밤 1시에 재방송됩니다. 자, 그럼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의견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안녕하십니까. 문자캐스터 정의진입니다. 일하는 국회법 시행 첫날 국회 달라질까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991님. 무노동 무임금이 확실히 정착해야 합니다. 단 보좌관들 임금은 챙겨주고요. 9400님. 자신들이 만든 국회 선진화법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콩으로 이주윤님. 우리나라 정치인들 소모적이고 퇴행적인 정쟁을 일삼으면서도 자각도 없다는 게 실망입니다. 5424님. 정쟁으로 국론 분열 일삼는 국회는 국가 발전의 장애물입니다. 세비 반납, 국회 해산 각오로 남은 임기 채워주세요. 유튜브로 나르는 풀빵님. 노는 게 제일 좋겠죠. 놀아도 돈은 따박따박 입금되고 세금이 이렇게 허투루 쓰인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2386님.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은 월급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로 국회의원 하려고 할까요? 국회의원은 자발적으로 하려는 사람 시켜주고 기부금 같은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유튜브로 가나다님. 대놓고 국회에서 동료 의원 감금한 분들 정도는 당연히 국민이 소환할 수 있어야죠. 4767님. 방송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법 잘 지키면 될 텐데 무슨 법을 또 만든다고 하는지 참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콩으로 고조선 중계무영님. 정치는 마약. 다 머리 숙여주니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모두가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뭐든지 이야기해. 날 이해시키려고 해봐. 서로의 대화가 하나 되길 기대해. KBS 열린 토론. KBS 열린 토론, 일하는 국회법 시행 첫날 국회에 달라질까라는 주제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를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이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후반부 토론 시작할 텐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 나누고 싶었지만 미처 못했던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제 의원 입법, 의원 발의라든가 이걸 개량화해서 또 평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고민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이제 국민들의 기대하는 것들을 한번 뽑고 나서는 다음에 뽑을 때까지는 반영이 안 된다라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정말로 좋은 의원을 어떻게 평가하는 게 맞을까? 사실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결국은 투표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그렇고, 더 중요하게는 공천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당에서 한번 통과가 돼야지 이게 사실은 국민의 선택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공천과 국민의 선택은 또 다른 영역에 있긴 합니다만, 경험해 보신 바 이 정치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서 이런 좋은 의원이 어떻게 또 다른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평가의 방식이랄까요? 이런 게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예. 아까 일부에서 우리 이상돈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숫자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뭐 어떤 의원님들은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제시대 용어를 한글로 바꾸는 것, 그다음에 국가재건회의법 같은 게 얼마 전에 20대 국회에서 폐지가 됐거든요. 사실상 이미 폐지 법률인데 사문화돼 있던.
폐지 법률인데 이제 와서 폐지 법안을 내서 폐지하는 방식의 그런 것들 연달아서 쭉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보통은 1년에 이제 벌금은 1,000만 원 이렇게 맞추는 게 이제 새롭게 기준으로 세운 건데 징역 1년, 예를 들어 징역 1년, 네. 이제 벌금형과 징역형에 이제 형량비례 있어가지고 징역 1년에 벌금 3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를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거죠. 그런 것만 찾아서 다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건수는 많아요. 근데 이런 정량 평가가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 내에서 어떤 것을 평가할 때도 물론이거니와 예. 외부에서 국회의원들 상을 많이 줍니다. 네네. 이제 각종 단체 때로는 이런 단체가 있었나 싶은 단체도 있는데요. 상을 준다고 하면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좋죠. 반갑죠. 예. 또 서로가 홍보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때 하는 기준이 뭐냐? 실질적인 활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량평가, 몇 건을 발의했는지에 전착하고 또 몇 건이 통과됐는지 그냥 막연히 통과가 중요하다 하지만 어떤 통과인지가 중요한데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제 아마 당내 평가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정량 평가만 하지 않고 뭐 어떤 정량에 조금 가중치를 둔다든지 내용을 들여다보는 평가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꾸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뭐하지만 저는 그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을 위해서 예. 아마 제가 작정을 하고 기자님께 또는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스스로 다가가서 홍보를 위해서 예.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가지고 출연을 했던 경우가 아마 6, 70회는 좋게 넘을 겁니다. 그 한 가지 법률로만. 어찌되었건 반대 입장이라도 듣기 위해서 공론회장에 던지는 노력 이런 것도 저는 의원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뭐 물론 이제 요청하는 공론회장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법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국민적 관심을 통해서 논의를 진척시키면 평가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물론 그걸 어떤 기준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 평가하겠느냐 하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아니거든요. 네. 각 당으로 나누어 보면 더 적고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다 일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것. 실질에 맞춰 부합하는 기준들을 만들어가는 것.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뭐 개인적인 견해긴 합니다만 이상희 의원께 여쭐 텐데요. 이런 이제 사실은 뭐 시스템 공천 얘기하고 무슨 점수 얘기하고 그러면 저도 그 평가라는 걸 많이 만들어봤는데 이게 어떻게 뭐 만드냐에 따라서 사실 다 이렇게 거는 방법들이 있어서 이게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하는 게 일단 네거티브한 거. 다시 말하면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됐어야 될 일이다. 예를 들면 거짓말이라든가 뭐 막말이라든가 이런 거. 네, 포지티브한 거는 확실히 의미 있는 입법을 한 경우라든가 또는 다 자기 당을 위해서 뭔가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막 평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당에 계시다 나오고 보셨잖아요. 네. 어떤 경험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당의 공천은 너무 이제 하향식으로 예.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자꾸 이제 시스템 공천이 안 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의 어떤 성실도를 좀 공천에 반영하는 예.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뭐 대체로 다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그렇죠. 예. 선거 구에서 상영식 뭐 본인이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지역 활동 열심히 하면 이제 그쪽 지역 주민들이 대체로 알고 예. 또 그 지역 언론은 그 의원이 어떤 입법 활동을 했는지 아주 상세히 취재를 해서 보도하기 때문에 경우 의원들이 입법 중심의 활동을 많이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지역 주민 평가를 받는데 이제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미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용어만 좀 바꾸고 무슨 형량 바꾸고 해서 그냥 건수 확 늘려서 나는 이런 입법 발의를 이렇게 많이 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통과됐다. 이렇게 하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분갈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당에서 그거를 또 다 이걸 스크린하느냐 하면 그건 아닌데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현역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중앙당의 평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성실도를 재는 기준 같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상임위나 법안심사 소위의 출석 여부. 근데요. 어떤 의원들은 딱 와서 자기 차례에 와서 출석해서 자기 질의만 하고 바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도 솔직히 저는 다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가하려면 어떤 정량평가도 필요하지만 해당 상임위의 전문위원이나 입법조사관들은 대체로 압니다. 그리고 예. 기자들도 그 상임위를 열심히 취재한 기자들은 어떤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그분들의 평가를 반영해서 중앙당에서 정말 엄정히 체크한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 본회의장에 보면요. 의원이 들어왔을 때 이제 출석한 걸로 체크를 합니다. 예. 근데 나갈 때 또 이걸 뺍니다. 나가는 건 그 의원이 현장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의원이 뭐 들어오셨다가 또 뭐 일부러 나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시 와서 열심히 이제 의정 활동 한다면 그 소위 말해서 출석한 시간, 나간 시간 이런 걸 체크를 좀 할 수도 있어요. 좀 맘먹게. 그렇다면 의원들이 이제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보다 의원들의 성실도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원들 자발성에 맡겨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제도적으로 의원들의 성실성을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정당에서 다 모아서 공천에 반영할까 이런 것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공천은 그 지역의 또 평가도 중요하고 해서 가능한 한 상향식 공천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일종의 국민들이 정치 불신이 강하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 뭐 대폭 물갈이 이런 걸 좋아해요. 찍어내기는 그렇죠. 싫어합니다. 감정이 들어가서. 그러나 물갈이는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정당에서는 그런 어떻게 조화를 하느냐 이런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이상도님 뭐. 네. 국회의원 평가에서 입법 분야 같은 것은 이게 정량화라는 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집착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그리고 사실 상임위원회는 그 다 지켜볼 수 있는 것이고 소위도 현장으로 뭐 중대는 안 되지만은 섭기로 다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언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소위에서도 굉장히 신경 씁니다. 제가 속해 있는 환노위 같은 것은 노동 문제 같은 것은 굉장히 첨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잘 찾아보고 그 평가하고 보도하는 사람이 없죠. 일단 언론의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특징 같으면은 언론 매체 수는 엄청 늘었지만은 그 매체마다 다른 기자 수는 줄어서 다 그저 그런 보도만 쓰고 있고 오히려 심층 보도 같은 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상향식 공천이 저도 물론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상향식 공천에서 현재처럼 어떤 모바일이니 여론조사 같은 거 그거는 그 조작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제가 저도 그거 많이 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앙선거를 2번 치러봤기 때문에 총선을. 그래서 그런 현재와 같은 식의 상향식 공천은 특히 여론조사니 모바일 그건 세계에 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민주주의 비용이라고 치고 아예 선거를 한번 2번씩 하잔 말이에요. 투표한 거는 걸. 그 정도의 좀 혁신적인 발상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당 공천 때문에 벌어지는 온갖 이상한 법안도 내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좀 억제할 수 있다는가 나는 그런 게 우리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다시 반복할 것 같으면 현재와 같은 상향식 공천은 여론조사 기관은 지방 가면은 그런 건 상당히 좀 신뢰성이 난 문제가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 현안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워낙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건건으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위원께 먼저 여쭐게. 지금 국방장관 회의만 나왔잖아요. 또 정부로서는 추경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타협될 것 같으십니까? 지금 추경하고 국방장관 회의만 지금 이제 같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이걸 막 묶어서 처리하려는 경향도 있고 막 그래서요. 바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그대로인데요. 그러니까 정쟁 사안의 추경 연계를 상습적으로 지금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제 토론회를 하면은 이제 추경 심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경제 토론회 하자 해서 경제 원탁 토론회를 받았더니 불과 한 달 사이에 말이 바뀝니다. 경제 원탁 토론회와 추경안은 별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와서는 진행자께서 물으신 것처럼 해임 건의안과 연계를 시킵니다.
그냥 별겁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했었어야 하는 거죠. 장관 해임 건의안은 그것이 장관의 해임 수순까지 밟을 사안인가 아닌가와 면밀하게 연관시켜 검토를 하면 되는 일이지 추경과 연관시키는 건 사실상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다음 또 다른 이것이 시체발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더 자명해지면은 이제 다른 명분을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상습적 반복을 하는 느낌 지울 수 없고요. 지금 장관 해임만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사건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선 사건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그 근무지 이탈 사건이죠. 예.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근무지 이탈 사건 사실 보고하면 됩니다. 보고 정도 사안입니다. 이거 가지고 장관 해임까지 건의하는 것은 사실상 국방력의 분산, 정말 지금 현재 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쓰이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냉정한 분석을 하는데 쓸 역량들을 지금 엉뚱한 데서 정쟁을 하시느라고 허비하시고 계신 거예요. 목선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은폐했다 등등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상 표현상에 좀 명확하지 못했던 점일 뿐이지 그것을 은폐했다는 정황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해임 건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안보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여야가 다룰 수 없고 그래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정치 쟁점화하고 침소봉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동해상에 벼랑간 1억씩 드는 군함이 지금 세대가 떠 있습니다. 1조씩 된 군함 세대가 지금 뜨게 됩니다.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선 하나 때문에 뜨게 된 겁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한 국방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냉정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고 아울러 국정조사 권한 역시도 국회의 권능을 분산시키는 방식의 정쟁이 다름 아닙니다. 예. 정말 우리가 알토란같이 권력을 쓰기 위해서 알토란같이 제때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쟁이라는 것들은 정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역량들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뭐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쟁점 토론할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뭐 여당의 입장에서니까 추경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일단 보시는 거고 그걸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거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는 일단 보시고. 예. 당연하죠. 그 문제점 지적들 각 상임위에서 하고 있고 당의 상임위에서는 사실상 모든 의원님들이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만큼 해소되고 있는 수순입니다. 예. 상임위의 각자의 권능을 활용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일단 원내 얘기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상돈 의원님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신 말씀 주시죠. 뭐 제가 듣기는 현재 예.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진행이 된 데도 있고 답답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뭐 이게 추경 같은 경우는 상임위 입장보다 그 예산 소위에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뭐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번 19일이 마지막인데 누구한테 책임이 있든 간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 추경 예산을 그리고 또 추경 예산을 물론 과거부터 또 해오고 했지만은 그 규모 그리고 용도 같은 것이 더군다나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에서는 사실상 비판적인 회의적인 의원도 많습니다. 이상돈 의원도 그러시고요. 저도 그런 편이에요. 추경이 너무 버릇처럼 돼 있다는 그런. 그런 말이 좀 1년에 예산 2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있고 처음에 집권 첫 해는 예산 따는 게 전 정권이 한 거니까 새 정권이 들어와서 좀 꼭 해야겠다 그러면 그 의원들이 그건 다 수용했죠. 그런데 이게 3년차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원들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든 간에 이게 심의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구조적으로 예산은 정부가 하고 국회가 심사해서 뭐 통과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국회 본질적인 권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게 예산이라고. 예산안 자체를 만드는 자체를 국회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볼 때 이건 일주일에 누가 책임이든 간에 일주일은 너무 작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그 장관 해임 건의는 그건 뭐 내용의 타당부당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국회법부터 자체가 볼 때 그 올리게 되면 그냥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능에 맡기는 것이고 뭐 국회가 판단해서 어느 당에서 볼 때는 이게 부당하다고 하지만 국회가 과반수 통과하면 그럴 것이죠. 저는 어저께는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제 희망 사항은 그 한국당에서 장관 불신이 나면 불신이 그대로 표결하고 추경대로 열심히 하고 표결하고 좀 그러면 좋겠어요. 병행으로 그냥 병행해서 마치 그냥 섞어서 대충 다 넘어가자는 것이 나는 게 제일 나쁜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상의 의견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짧게만 우리 먼저 이재정 의원님이 해임안은 해임안이고 추경은 추경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정신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하루만 열자는 거 아니에요. 19일 하루만 열어서 추경만 통과시키자는 건데 왜냐? 해임 건의안까지 표결에 붙이면 가결될 가능성이 커서 지금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이제 두 정당이 해임안을 냈지만 그 두 정당 의석 가지고는 가결이 안 돼요. 그런데 민주평화당 또 무소속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민주당이 좀 더 정정당당했으면 좋겠다. 과거 야당 시절에 민주당도 해임 건의안 많이 내고 표결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안 냈지 않습니까? 추경안 처리하고 그다음에 해임 건의안 처리하자.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국민 여론이 지금 정경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훌륭한 장관 내놓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가결이 돼서 그 정신을 살려가지고 해임을 한다면 그분보다 훨씬 훌륭한 저 국방부 장관 찾을 수 있죠. 왜 뭐 기존 장관만 가지고 알겠습니다. 계속 합니까? 저기 하나 팩트만 말씀드릴게 역대 이제 16대부터 기준으로 했을 때 16대부터 이번 20대까지 해서요. 국방장관 해임안을 제출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장관들 한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법무장관 때 민주당이 사실상 이제 국방장관의 해임안이라는 것은 우리 국방력 경계의 문제와 관련돼 있고요. 특히 지금 국정조사와 동시에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안보를 걱정하는 제1야당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국민이 안보를 더 걱정하니까 장관 해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장관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국방 훈령은 합참 아래서 지키는 거지 장관은 교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재정 의원님이 강조하신 책임 정치 있잖아요. 그거에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윤리를 장관이 져야 됩니다. 책임 윤리를 보여줘야죠. 책임에 마땅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역시 이제 현안이 나오니까 상당히 아마 의견 대립이 있으신데요. 이 부분 말고 또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 게 어쨌든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 회동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일본의 지금 이제 공격에 대해서 초당적 대응을 강조하는 식의 합의문을 채택하기 상당히 노력할 것 같은데 요게 현재 좀 꽉 막힌 전국을 푸는데 그래도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 이재정 의원님 이제 5당 회동 요청을 여러 차례 드렸었고 일주일 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의 비서실장님께서 이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히셔서 여론의 문매를 맞추셨는데요. 그 이후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응해 주셔서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다만 정말 성과를 내는 5당 회동이어야겠죠.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야당으로서도 정쟁의 소재를 얻어오는 그냥 그 정도의 만남으로 만족하셔서는 안 되는 건데요. 사실상 조금 염려가 되는 바는 그 5당 회동을 받아들이시면서 황교안 대표가 일본의 보복 문제, 경제 보복 문제를 인식하시는 가운데 오해를 풀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런 갈등 상황 자체가 어떤 오해에서 기인한 게 아닙니다. 각 국가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 강대강 대치로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지금으로서도 냉정하게 그 장기전을 염두하고서라도 국가적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인식이라든지 준비의 정도가 조금 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연계해서 지금 한미일 의원이 이제 또 26일 워싱턴에서 또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상돈 의원 가시잖아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신가요? 이것이 이제 한미일 그 3국의 이제 의원 회의라고 그래서 그 2000년도 쭉 해왔던 겁니다. 계속 해왔던 일들이죠. 해왔던 거고 보면 참석자 보면은 우리나라 대표가 이제 미국서 할 때는 이제 도쿄, 서울, 워싱턴 하는데 미국서 할 때는 대충 우리나라 의원이 한
4명 정도 가면 1번은 늘 한 8, 9명 두 배. 예. 그러니까 그게 뭐 특별하게 1번의 대표적인 많은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요번에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요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의원과 우리 한국 의원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논의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이게 뭐 엄청난 키가 된다기보다는 일단 그렇게 해서 만나서 정치권에서 뭔가 이야기가 그래도 그래서 푸는, 일단은 좀 이건 의원이라는 게 다 뭐 독자적인 지위에 있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과 의원 사이에 그래도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공유하는 바가 많이 있고 보다 좀 건설적인 차원의 신뢰 회복 내지는 신뢰 구축에 좀 도움이 된다면 그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마무리 토론할 시간이 돼서 이제 세 분께 그냥 간단하게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의 논의의 핵심은 어쨌든 국회에 대한 혐오, 정치 혐오라고까지 불릴 수 있는 이게 그다지 바람직하지도 않고 약간은 왜곡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과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마지막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이내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건 이상희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예, 아까 예청자들 말씀 들으니까 참 우리 국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크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저도 그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도 다 큰 책임감을 느껴야죠. 그러면 이제 달라져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국민들께서도 물론 국회가 매우 미흡하지만 정치는 누군가 해야 돼요. 국회는 누군가 국회의원직을 맡아서 활동을 해서 국회의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질책을 하시되 그래도 국회에 대한 애정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 의원님들은 이런 국민들의 아주 그 냉랭한 시선을 의식을 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제 국민 세금으로 지금 세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그다음에 이제 정당 간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정말 역지사지를 좀 해서 이 접점을 찾아가려는 모색의 정치. 그래서 뭔가 문제를 하나 두 개라도 해결하려는 이런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돈 의원님. 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에서 정당의 힘이 너무 크고 국회의 힘은 오히려 약합니다. 오히려 정당이 주고 국회는 따라가는 이런 구조가 있는 한 국민 불신은 더 커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 뭐 이따가 나온 얘기지만은 우리는 그냥 당 대표를 위해서 거대한 정당 조직이 있는 이 정당을 좀 바꿔서 원내 중심의 정당화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보좌진 숫자라든가 뭐 급여 볼 때는 상당히 세계에서 수준급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뭐 지역구 의원 특히 뭐 지방에 있는 지역구 의원하고서 비례대표 의원하고 비교하는 보면 아직 비교가 잘 될 텐데 제가 느끼기에 보좌진 수 같은 것도 좀 그 지방의 그 지역구가 넓은 지역의 의원하고 뭐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몇 개 있는 그 지역구 의원하고 이 지역구가 아예 없는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숫자 같은 거에서 차별화하는 좀 이런 개혁은 좀 알겠습니다.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재정 의원께는 30초. 저는 싸우러 국회에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협치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첨예한데 국회가 항상 다 의견이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쟁점들을 드러나기 위해서 최소한 일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저는 국민의 감시를 받는 그 공론의 장 국회에서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열심히 토론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타협해서 국민께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들도요.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 다 쓸어서 동해바다에 버리자. 이런 비판만큼 국회의원이 안 무서워하는 비판이 없습니다. 비판은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목해서 하는 겁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일하는 국회법에 관련된 논의 나눠봤고요. 이상돈 의원, 이재정 의원, 이상희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초반에 약간의 차질이 좀 있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